공항 터미널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새벽5시, 나는 30년간 품어왔던 이름을 다시 입 밖으로 꺼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다. 6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나는 25 청년으로 돌아가 있었다. 인천공항 3층 커피숍.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30년 전 그대로의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아니,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잔인하게 새겨진 여자. 서연이었다. 오빠, 정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예전처럼 맑고 청명하지 않았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스며 나오는 피로가 묻어났다. 당연히 와야지. 내가 연락했는데.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손목에 붙어있는 병원 팔찌가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마이너스 환자명 강서연. 오빠,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나는 재빨리 그녀를 제지했다. 앉아있어. 내가 살게. 커피를 주문하러 가는 짧은 순간에도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혹시 사라질까봐. 혹시 이 모든 게 꿈일까봐. 30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 날처럼. 1993년 11월 14일. 그날도 이렇게 추웠다. 대학 졸업을 앞둔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100일을 기념하기로 했었다. 나는 반지를 준비했고 그녀는 손편지를 쓴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하숙집에 찾아갔을 때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오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커피를 받아들며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만에 하는 말이 사과야?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말았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나도 결혼했고 딸도 있고 작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려던 참이었어. 저도 결혼했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들 하나 있고요. 침묵이 흘렀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프랑크푸르트행 KE905편. 오빠, 저 죽어요. 갑자기 서연이 던진 말에 나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췌장암 사기예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이제 한 달, 길어야 2달 정도 남았대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너무 담담해서 더 소름 끼쳤다. 서연아. 내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가 손을 빼며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봉투 겉면에는 준혁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이었다. 30년 전 그녀의 필체 그대로였다. 이게 뭔데? 30년 전에 쓴 편지예요. 오빠한테 주려고 했던, 남산타워에서 주려고 했던 그 편지.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도망쳤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세계가 흔들렸다. 오빠, 미안해요. 나 임신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빠 아이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지? 나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교수님이 저를 지난 여름 MT 때 제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저는 저항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시고 저는 그냥 장학금 받는 가난한 학생일 뿐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아시면 저를 죽일 거예요.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오빠의 인생도 망칠 것 같았어요. 오빠는 대기업 취업이 확정됐잖아요. 저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할 오빠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사라지기로 했어요. 춘천 외갓집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 어떻게든 살아볼게요. 오빠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서연아, 그 교수님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요. 제 남편이었어요. 충격이었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 남자와? 네, 결혼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다. 아이를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외갓집 식당 일을 도우며 5년을 버텼는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사과한다고, 책임지겠다고, 자기도 이혼한 상태라고.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 개자식과? 나는 주먹을 쥐었다. 30년 전의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올랐다. 저도 미쳤었나 봐요. 지쳐 있었어요. 아이한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지옥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착한 남편, 좋은 아빠 행세를 했지만 집에서는 서연아,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녀를 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쌓인 오해와 고통이 너무 커서 오빠 제게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요. 서연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제 아들 민준이를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내 아들? 네. 민준이는 올해 30이에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뭐? 민준이가 최근에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빠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대요.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었대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서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나는 그제야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이가 지금 저를 원망해요. 왜 그런 남자와 결혼했냐고. 왜 진실을 숨겼냐고. 그리고 서연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자기 진짜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해요. 생물학적 아버지 말고 엄마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공항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았다. 아니, 내 귀가 먹먹해진 거였다. 그게 나라는 거야? 네, 오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에게 오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단 한 사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100일. 그 이야기를. 서연아,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서연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민준이가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오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했는지, 제 인생이 다 슬프고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분노, 슬픔, 그리움, 후회. 그리고 오빠. 서연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병원 서류 같았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유전자 검사? 네. 민준이 아빠가 그 교수가 죽기 전에 했던 검사예요. 민준이가 정말 자기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과는 부정이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럼, 설마, 내 오빠. 서연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희망 같은 게 보였다. 민준이는 오빠 아들이에요. 제 기억이 틀렸어요. MT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 단둘이 바다에 갔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나는 기억했다. 1993년 7월 우리의 첫 번째 여행. 강릉 바닷가, 낡은 민박집. 그날 밤 오빠는 30년간 아버지였어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몇 달 전에야 확인했어요. 그 교수가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커피숍의 불빛이 흔들렸다. 아니, 내 눈에 눈물이 고인 거였다. 내가 아버지라고? 네. 그래서 오빠를 찾았어요. 제가 죽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이번에는 사진들이었다. 한 남자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에서 나는 나를 보았다. 젊은 시절의 나를.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이게 내 아들? 네, 민준이에요. 준혁 오빠의 아들. 우리 아들이에요. 나는 울었다. 62세 남자가 공항 커피숍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었다. 30년간 품어왔던 그리움, 30년간 놓쳤던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알게 된 진실이 모두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오빠,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서연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얼음처럼. 민준이를 만나주세요. 아들로 받아주세요. 제가 죽고 나면 민준이는 혼자예요. 오빠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서연아. 그리고 하나 더. 서연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다른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다. 민준이도 아파요. 유전성 심장 질환이에요. 3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심장 이식이 필요한데. 그녀의 다음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제 심장으로는 안 맞아요. 혈액형도 다르고 조직 적합성도 안 맞대요. 그런데 오빠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나 오빠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대요. 공항 안내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30년 만에 재회, 첫사랑의 죽음 선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 게다가 그 아들마저 죽어가고 있다는. 서연아, 이게 다 무슨...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30년 동안 오빠한테 이 모든 걸 숨기고 살아서. 밖에서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 누군가의 이별, 그리고 나에게는 30년 늦은 진실과의 만남이었다. 민준이는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물었다.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심장센터. 오빠, 만나주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래, 만날게. 우리 아들, 만나러 갈게.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번졌다. 30년 전 그 미소, 남산타워에서 보고 싶었던 그 미소.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들이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서울대병원 심장센터 12층.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서연의 뒤를 따라 1217호실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30년 만에 만나는 아들. 내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오빠, 긴장하셨어요? 서연이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당연하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민준이도 많이 떨고 있을 거예요. 서연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창가에 서 있는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말랐다. 너무 말랐다. 하지만 그의 옆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젊은 시절에 나와 닮아 있었다. 민준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정말로 나를 보는 것 같았다. 30년 전 거울 속의 나. 똑같은 눈매, 똑같은 눈빛. 다만 그 눈빛에는 나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다. 이분이, 응, 준혁 오빠야. 내가 말했던 그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마치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았다. 아니, 심판하는 것 같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악수를 청하지는 않았다. 나도 민준이라고 하지? 나는 이준혁이야. 나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긴 침묵. 앉으세요. 민준이 마지못해 의자를 가리켰다.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좀. 민준아, 오빠가 멀리서 오셨는데. 서연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병실을 나가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이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오빠. 민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괜찮아.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나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근데 민준이 상태는 어때?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심장 기능이 20%까지 떨어졌어요.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6개월 안에 이식을 못 받으면 1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6개월? 그럼 너보다. 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민준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서연이 쓰게 웃었다. 아이러니하죠? 30년을 힘들게 키웠는데 같이 떠날 수도 있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검사 받아볼게. 혈액형이 뭐야? AB형이에요. 희귀해서 더 어려운 거예요. 나도 AB형이야. 내가 말하자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우리 딸도 AB형이고. 아, 맞다. 내 딸. 나는 갑자기 딸 생각이 났다. 지은이. 올해 35.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내 딸. 딸분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어떻게 말하지? 아빠한테 갑자기 오빠가 생겼다고? 나는 머리를 감췄다. 아내한테도 아직 못 말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아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저기, 실례지만, 이분은. 서연이 당황하며 일어났다. 강민준 씨 약혼녀 박수진입니다. 여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다. 어머님의 친구분이신가요? 약혼녀. 민준이가 약혼을 했다고? 네네. 오랜 친구예요. 서연이 얼버무렸다. 그러시구나. 수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민준 씨는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갔어. 그렇군요.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결혼식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 씨 상태가 이러니까 결혼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나서 하는 게. 수진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민준 씨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저도 인생이 있어요. 30대 후반인데 아픈 남편 간호하다가 과부되고 싶지 않아요. 수진 씨, 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게 약혼자한테 할 말입니까? 누구세요? 수진이 나를 차갑게 쳐다봤다. 이 일에 왜 끼어드세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민준의 아버지라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복도에서 다 들었는지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수진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 미안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수진이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 수진아, 제발. 나 정말 고칠 수 있어. 이식만 받으면. 민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언제요? 6개월 안에 가능해요? 1년 안에? 수진이 차갑게 물었다. 아니잖아요. 대기자가 수백 명이라며요. 그래도 민준 씨, 제발 놔줘요. 수진이 팔을 빼냈다. 저도 힘들어요. 매일 병원 오고 당신 간병하고 이게 제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수진은 그대로 병실을 나갔다. 복도로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주먹을 꽉 쥔 채 민준아. 서연이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만지지 마세요.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뭐? 제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왜 제가 이 병에 걸렸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유전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면서요. 민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민준이 소리쳤다.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약혼녀도 날 버리고 회사도 그만뒀고 이제 곧 죽는다는데. 민준 씨, 내가 다가갔다. 진정하고 얘기하자.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 가족일에 끼어들어요? 민준이 나를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독이 있었다. 나는 이준혁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이분이 네. 제뭐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남자. 그래서요? 민준이 비웃었다.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비록 제가 태어난 경위는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셨어요. 민준아, 그게 아니라.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저기요, 민준 씨.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나도 AB형이야. 검사 받아볼게.
혹시 내가 맞을 수도. 필요 없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모르는 사람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강민준, 서연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비틀거렸다. 어머니. 민준이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이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민준이 복도로 소리쳤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서연을 침대에 눕히는 의사들,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간호사, 그리고 나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민준. 나가 계세요. 어머니가 안정될 때까지.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제발 나가달라고요. 민준이 소리쳤다. 나는 병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복도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보호자시죠? 의사가 나를 보며 물었다. 네, 네. 강서연 씨,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한 달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달이요? 네. 빠르면 2주 안에도.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가족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나는 다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2주. 길어야 한 달. 서연이 내게 남은 시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어디야? 오늘 저녁 약속 있는 거 잊었어?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또, 요즘 너무 자주 바쁘네. 무슨 일이야? 그게, 나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혹시 무슨 문제 있어? 건강검진 결과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그냥 옛날 친구 만나고 있어. 친구? 무슨 친구? 대학 때 친구. 아프다고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여자친구야? 응. 또 침묵. 준혁아, 나 바보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알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그 사람? 무슨 사람? 30년 전 내가 말했던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그 여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내가 20년 결혼 생활 동안 완전히 잊지 못한 그 이름을. 여보, 됐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아내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30년 만에 찾은 첫사랑. 처음 알게 된 아들.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내 가족. 병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나왔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들어가 보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찾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내가 들어오자 미소를 지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괜찮아. 쉬어. 말하지 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빠, 부탁이에요. 서연이 산소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다. 민준이를 제발 포기하지 말아줘요. 제가 좀 거칠어도 착한 애예요. 알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서연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빠 가족한테도 말해야 해요. 진실을. 서연아, 민준이는 오빠 피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오빠나 오빠 딸이.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갈림길을. 한쪽에는 30년간 함께 살아온 내 가족, 아내, 딸,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내 삶. 다른 한쪽에는 30년 만에 찾은 첫사랑. 그리고 내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죽어가고 있는 두 사람. 준혁 씨?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나는 돌아봤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내 딸이었다. 지은이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찾고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은아, 너. 지은의 시선이 침대로 향했다. 서연을 보고 그리고 복도에 서 있는 민준을 봤다. 저 남자, 왜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것이 멈췄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말로? 지은아, 이건. 아빠, 저 사람 누구예요? 그리고 저 여자는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빠, 설마. 복도에서 민준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서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30년간 숨겨졌던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 지은아, 일단 밖으로 나가자. 나는 딸의 팔을 잡았다. 싫어요. 여기서 설명하세요. 지은이 소리쳤다. 복도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지은아, 제발. 그때 민준이 다가왔다. 그리고 나와 지은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동생이고. 지은이 멍하니 민준을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지은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실은 아빠한테 아들이 있어. 30년 전에. 아빠도 모르고 있었던. 지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그리고 병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서연의 심박수 모니터였다. 환자분, 간호사가 달려왔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내 두 세계가 30년간 따로 존재했던 두 개의 인생이. 의사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몰려들었다. 나와 민준, 그리고 지은은 복도로 밀려났다. 우리 셋은 서로를 쳐다봤다. 아버지와 아들, 딸과 오빠, 30년 늦게 만난 가족, 그리고 이미 균열이 시작된 가족.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병원 1층 카페. 새벽 2시. 나는 식어버린 커피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은은 내 맞은편에서 눈물도 마른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창가 끝자리에서 우리를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는 이미 아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지은아,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기 5년 전부터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오빠가 있었다는 거죠.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도 몰랐어. 정말이야. 오늘 아침에야 알았어. 나는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했다. 그게 중요해요? 지은이 책상을 쳤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중요한 건 아빠가 다른 여자랑. 그러고도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혼 전 일이야. 내 엄마도 알아. 내가 대학 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하지만 임신시켰다는 건 몰랐을 거예요. 지은이 소리쳤다. 이런 걸 숨기고 30년을 살았다고요? 몰랐다니까? 나도 방금 알았어. 나도 목소리를 높였다. 침묵이 흘렀다. 저 사람. 지은이 민준을 가리켰다. 정말 아빠 아들이에요? 확실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 봤어요? 직접? 아직? 그럼 확인도 안 된 거잖아요. 지은이 희망을 찾은 듯 말했다. 혹시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지은아, 내가 딸을 제지했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사람은 변해요, 아빠. 지은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다.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저도 의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검사했어요. 어머니 몰래.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정부 공인 검사기관의 정식 결과지. 생물학적 부자관계 확률 99.99%.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혈액 샘플이랑 이준혁 씨 샘플.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거요. 30년 전 머리카락이랑 이빨. 민준이 설명했다. 의심스러워서 제가 검사기관 3곳에 맡겼어요. 결과는 다 똑같았죠. 이빨이요? 지은이 물었다. 아마 사랑니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대학 때 사귀던 남자친구 것이라고 했대요. 민준이 나를 쳐다봤다. 이준혁 씨, 당신 대학 3학년 때 사랑니 뺐죠? 응, 4개 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기억했다. 서연이 내 사랑니 뽑는 날 병원까지 따라왔던 것을. 아프다고 하니까 손을 잡아주고 뽑은 이빨을 보고 신기해하던 그녀를. 가져가도 돼? 서연이 물었었다. 이빨을? 왜? 나는 웃었었다. 그냥 추억으로. 나중에 오빠가 할아버지 되면 보여줄 거야. 내 이빨도 이렇게 튼튼했다고. 그때는 그냥 귀여운 여자친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민준이 내 아들이라는 걸. 아빠,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뭘? 엄마한테 어떻게 말할 건데요?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지은아. 그리고 지은이 민준을 쳐다봤다. 저 사람 심장병이라며요? 이식이 필요하다고? 그래. 설마 우리한테 심장 달라는 건 아니죠?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래서 아빠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은아.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맞아요. 정확히 그 이유예요. 민준이 인정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날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건 제 엄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은이 쏘아붙였다. 미안하네요.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그분을 어머니라고 불렀으니까. 민준도 지지 않았다. 당신은 35년 동안 아버지를 독차지했잖아요. 저는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없었는데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지은이 맞섰다.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둘의 대치가 계속됐다. 나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됐어. 둘 다 그만해.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민준아, 내가 검사 받을게. 내 심장이 맞는지. 아빠, 지은이 소리쳤다. 설마 진짜로?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 30년 동안 뭐 했는데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요? 엄마랑 저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의 담당 의사였다. 이준혁 씨? 지금 빨리 올라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빨리 오세요. 우리 셋은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병실 앞에는 이미 의료진이 모여 있었다. 중환자실 이송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호자분들, 의사가 우리를 봤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어머니, 민준이 병실로 뛰어들었다.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심박수 모니터의 숫자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아, 나도 침대 옆으로 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환자분, 들리세요? 강서연 씨. 의사가 서연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이송 준비 완료. 간호사가 외쳤다. 그들이 서연을 침대째 옮기려는 순간 서연의 눈이 떠졌다. 미세하게. 혁. 서연이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연아,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준이. 서연의 시선이 아들을 찾았다. 예,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민준이 반대편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약한 미소.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둘 다.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오빠를 원망하지 마. 서연이 아들을 쳐다봤다. 내 아빠야. 진짜 아빠. 알아요, 어머니. 알았어요. 그리고 준혁 오빠. 서연이 나를 봤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나도야, 서연아. 나도 사랑했어. 나는 울었다. 지금도 사랑해. 거짓말. 서연이 슬프게 웃었다. 오빠는 다른 가족 있잖아. 서연아. 하지만 서연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힘들어 보였다. 민준이만은 제발 살려줘. 그럴게. 약속할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서연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몸이 경련했다. 환자분, 의사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이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민준이 울부짖었다. 그들이 서연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우리는 복도에 남았다. 지은은 구석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 지은이 다가왔다. 저 여자 죽는 거예요? 모르겠어. 만약 죽으면 아빠는 어떡할 거예요? 지은이 물었다. 저 남자, 저 오빠를 어떡할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중환자실 문 앞. 민준이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오지 마세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감이 없었다. 그냥 슬픔만 있었다. 내가 검사 받을게. 내일 당장. 감사합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 가족은 어떡하시게요? 설득할게. 설득?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과연 될까요? 제가 당신 딸 입장이어도 저는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넌 내 아들이니까. 아들. 민준이 쓰게 웃었다. 평생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기니까 이상하네요. 미안하다. 정말로.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 어머니, 정말 췌장암이 맞아? 네. 무슨 소리세요? 아니, 그냥 너무 빨리 악화되는 것 같아서. 나는 아까 의사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원래 6개월이라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 거래요. 말기 암 환자한테는 스트레스가 독이라고 민준이 설명했다. 그래도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보호자분? 네. 민준과 내가 동시에 대답했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길어야 48시간입니다. 이틀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면회는 한 명씩만 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민준이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나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이틀, 서연에게 남은 시간. 아빠, 지은이 내 옆에 앉았다. 집에 가요. 엄마 걱정하실 거예요. 너 먼저 가. 나는 여기 남을게. 아빠,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지은이 울먹였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 모르겠어. 아빠도 모르겠어. 그때 내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준혁 씨시죠? 저는 대한법무법인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강서연 씨의 유언장 집행인입니다. 급한 일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강서연 씨가 한 달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 이준혁 씨가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무슨?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그리고 이준혁 씨,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유언장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유언장, 서연이 나를 수혜자로. 아빠 누구예요? 지은이 물었다. 변호사래. 변호사요?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악화, 유언장, 그리고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걸까? 그리고 서연은 도대체 무엇을 남긴 걸까? 복도의 불빛이 깜빡였다. 새벽 4시였다. 가장 어두운 시간.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진짜 어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대한법무법인 강남역 부근의 고급 오피스텔 15층.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어젯밤 서연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이준혁 씨?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나를 불렀다. 김철수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넓은 타원형 테이블, 그리고 그 끝에 앉아있는 50대 남자.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가 김철수 변호사였다. 이준혁 씨 앉으시죠.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다. 그의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유 원장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나는 긴장한 채 물었다.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강서연 씨와 이준혁 씨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대학 때 사귀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 다시 만나셨고요? 네.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30년 만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 원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첫 페이지에 유 원장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다. 작성일은 한 달 전. 서연의 서명이 있었다. 강서연 씨는 본인의 전 재산을 2명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들 강민준 씨에게 50%, 둘째, 이준혁 씨에게 50%. 네, 저한테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왜요? 우리는 30년 동안. 이유는 유 원장에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준혁 씨는 민준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민준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전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약 15억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12억, 현금 3억. 강서연 씨의 전 남편이었던 고 강태식 교수가 남긴 재산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아파트가 있었죠. 15억. 엄청난 액수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준혁 씨가 이 유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강민준 씨의 심장 이식 수술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다. 그리고요? 강민준 씨를 법적 아들로 인정하고 호적에 올려야 합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건 제 가족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서연 씨가 또 다른 조건을 붙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다. 만약 이준혁 씨가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15억 전액을 강민준 씨에게 상속한다. 단 민준이는 이준혁 씨에게 절대로 연락하거나 만나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죠? 즉, 이준혁 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준 씨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유산의 절반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민준 씨와 영원히 이별할 것인가? 이게 협박이잖아요. 유언자의 권리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왜 서연 씨가 이런 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이준혁 씨만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준혁 오빠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연의 필체로 가득 찬 편지지. 오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미 떠났겠죠.
아니면 곧 떠날 거예요. 오빠, 제가 왜 이런 유언장을 남겼는지 궁금하시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빠 인생을 또 망치는 거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기적이에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민준이만은 살아야 해요. 제가 평생 지켜온 단 하나,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 오빠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오빠가 이 조건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오빠는 착한 사람이니까, 책임감 강한 사람이니까.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했다면 오빠는 틀림없이 저랑 결혼했을 거예요. 오빠의 꿈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게 싫었어요. 오빠 인생을 망치기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오빠도 인생 살 만큼 사셨잖아요. 퇴직도 하셨고, 이제는 진짜 아들을 위해 살아주세요. 15억이면 민준이 수술비랑 앞으로 평생 쓸 돈은 충분해요. 오빠 목 7억 5천. 그걸로 민준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빠,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사실 6개월 전이 아니라 1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오빠를 찾았어요. 사람 찾는 흥신소에 의뢰해서 오빠의 주소, 가족관계, 직장 다 알아냈어요. 짧은 사진도 봤어요. 이름이 지은이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근데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제가 끼어들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민준이가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심장병, 유전이래요. 그 교수, 강태식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오빠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AB형 심장, 희귀해요. 대기자 순번이 100명이 넘어요. 1년을 기다려도 올지 안 올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오빠를 찾아야겠다고. 이건 제 마지막 의무라고. 오빠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하지만 민준이를 부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빠는 AB형이지만 아마 심장은 안 맞을 거예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오빠는 어릴 때 심장 수술 받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증자가 될 수 없대요. 하지만 딸분은, 지은 씨는 가능할 거예요. 건강하고 젊고 혈액형도 맞고. 오빠 제발이요. 지은 씨를 설득해 주세요.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했어요, 오빠. 정말로, 정말로 사랑했어요. 서연.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딸, 내 딸 지은이. 서연은 처음부터 지은이를 노리고 있었던 거였다. 이준혁 씨? 변호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덧붙였다. 강서연 씨가 의뢰한 의료진의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지은 씨와 민준 씨의 조직 적합성 97%입니다. 거의 완벽한 매칭이에요. 어떻게 지은이 혈액을 3개월 전 지은 씨가 헌혈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강서연 씨가 그 혈액을 구해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게 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변호사가 인정했다. 하지만 강서연 씨는 이미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처벌받을 것도 없죠. 그리고 이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사실이에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서연이 날 이용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건 이준혁 씨가 판단하실 일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시간은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일주일이요? 서연 씨는 이틀밖에 못 산다는데 유언장 효력은 사망 후 발생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나는 비틀거리며 법무법인을 나왔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다. 하지만 내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서연이 나를 이용했다. 민준이를 살리기 위해 내 딸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 30년 전의 사랑은, 그 편지는 모두 거짓말이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이준혁 씨, 빨리 오세요. 강서연 씨가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병원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연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분노해야 할까? 이해해야 할까? 병원 도착. 중환자실로 뛰어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이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오빠. 서연이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왔구나. 서연 씨. 나는 차갑게 말했다. 변호사 만났어요. 서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알았구나. 제 계획. 왜 그랬어요? 왜 날 이용했어요?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서연이 슬프게 웃었다. 맞아요. 이용했어요. 오빠를, 오빠 딸을. 어머니? 민준이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아, 미안해. 너도 이용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나쁜 짓을 했어. 어머니, 대체 무슨? 지은 씨, 서연이 말했다. 지은 씨 심장이 내 심장이랑 맞아. 거의 완벽하게.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응. 3개월 전부터. 그래서 오빠를 찾았어. 지은 씨를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다. 그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알아. 나쁜 짓이야. 범죄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살리고 싶었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에요. 민준이 울부짖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아. 그리고 민준이 나를 쳐다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준혁 씨,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계획을. 나도 알아. 내 잘못은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은 씨한테 심장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민준아. 서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게 마지막이야. 제발. 싫어요. 민준이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민준이 중환자실을 뛰쳐나갔다. 서연과 나만 남았다. 오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워요?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서연 씨를 이해해야 할지, 증오해야 할지. 증오해도 돼요. 당연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괴물이에요. 내 아들 살리려고. 다른 사람 딸을 희생시키려는. 하지만 심장 이식이라고 해서 지은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부분 이식이면.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부분 이식으로는 안 돼요. 전체 이식이 필요해요. 전체 이식이면. 네. 누군가는
죽어야 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제 심장을 민준이한테 주고 싶어요. 하지만 암 때문에 안 돼요. 혈액형도 안 맞고 그래서 내 딸을 네. 서연이 인정했다. 그래서 지은 씨를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서연 씨, 내가 물었다. 30년 전 그때 나를 사랑했던 건 진짜였어요? 아니면 그것까지 거짓말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서연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진짜였어요, 오빠.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 날 다시 찾은 것도 진심이었어요?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서연이 작게 말했다. 처음엔 정말 민준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를 다시 만나고, 오빠 목소리를 듣고, 오빠 얼굴을 보고, 그래서요?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서연이 울었다. 30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죽어가고, 오빠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고, 서연 씨, 오빠 제발. 민준이만은. 서연이 애원했다. 지은 씨를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민준이를 포기하지만 말아줘요. 아들로 인정해줘요. 그것만으로도. 하지만 민준이는 심장 이식이 필요해요. 알아요. 알아요. 서연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 서연이 힘겹게 손을 들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거기 봉투. 나는 서랍을 열었다.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무거웠다. 열어보니 총알 한 발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아버지 강태식 교수가 남긴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15년 전, 죽기 전에. 무슨 뜻이에요? 강태식 교수는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죽였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독극물이에요. 절양의 독을 3년 동안 조금씩. 서연이 고백했다. 그 사람이 민준이한테 너무 끔찍한 짓을 했어요. 폭력 학대. 저한테도 그랬지만 민준이한테까지. 그래서 살인을? 네. 저는 살인자예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됐어요. 서연이 내 손을 잡았다. 오빠, 제 죄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럼 제 장기를 민준이한테 쓸 수 없을 거예요. 살인자의 장기니까. 하지만 보험금은 나올 거예요. 살인자라도 생명보험은 나온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서연 씨, 지금 무슨 소릴? 그 돈으로 민준이 치료비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오빠는 민준이를 지켜줘요. 제발. 심박수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환자분. 의료진이 달려들었다. 서연 씨, 서연 씨.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했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빠, 사랑.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강서연 씨, 강서연 씨.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끝났다는 것을.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다. 길고 연속된 신호음. 사망시각 오전 11시 47분. 의사의 선언이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총알이 들어있는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서연은 떠났다.
그리고 엄청난 비밀을 남기고 복도에서 민준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누군가 그에게 알린 모양이었다. 나는 봉투를 쳐다봤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서연이 원한 대로? 아니면 묻어야 할까? 그리고 민주는, 내 아들은, 지은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3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서연의 장례식, 3일장,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 서연은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았다. 친구도 친척도 거의 없었다. 오는 사람이라곤 옛 직장 동료 몇 명과 민준의 지인들 정도. 나는 조문객들 틈에 섞여 서 있었다. 상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남도 아닌 애매한 위치. 민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자신의 병, 그리고 알게 된 모든 진실이 그를 무너뜨린 것 같았다. 아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왔구나. 엄마도 같이 왔어요. 밖에 계세요. 지은이 작게 말했다. 들어오기 민망하시대요. 그래. 지은이 영정 사진을 쳐다봤다. 서연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 아마 몇 년 전 사진인 듯했다. 병들기 전의 모습. 예뻤네요. 지은이 중얼거렸다. 아빠가 왜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지은아, 아빠 저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유언장 내용. 지은이 나를 쳐다봤다. 저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도요. 응, 화가 나요. 정말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도구로 생각했다는 게 제 목숨을 그렇게 쉽게.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하지만 지은이 말을 이었다. 이해는 돼요. 조금은. 뭐? 만약 제가 엄마 입장이었다면. 지은이 민준을 쳐다봤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딸을 쳐다봤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기적이죠. 나쁜 짓이죠. 하지만 지은이 눈물을 닦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은아, 아빠 저 검사 받아볼게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조직 적합성 검사요. 지은아, 그건 저도 알아요. 전체 이식이 필요하다는 거요. 제가 죽어야 한다는 거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당연히 무서워요. 하지만 지은이 민준을 쳐다봤다. 저 사람 제 오빠예요. 피를 나눈 아빠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이고 제 피를 나눈 오빠. 하지만 지은아, 그래도 내가 희생할 필요는. 희생이 아니에요. 지은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아빠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뭘? 제가 죽는다는 거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작년에 검진 받았을 때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악성이에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수술하면 50% 확률로 살 수 있대요. 하지만 수술 안 하면 1년이요. 길어야 1년 반.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10개월 지났어요.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어요. 지은아, 왜 그걸 이제 말 못했어요. 아빠랑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 3억이래요. 아빠 퇴직금이랑 우리 집 팔아도 모자라요. 지은아, 그래서 포기했어요. 어차피 50%잖아요. 실패하면 식물인간 되는 거고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돼. 그런 말하지 마. 나는 딸을 끌어안았다. 수술하자. 어떻게든 돈은 구할게. 아빠, 이미 늦었어요. 지은이 내 품에서 중얼거렸다. 뇌종양이 너무 커졌대요. 이제는 수술도 안 된대요. 그럼, 네, 저 죽어요. 어차피 지은이 나를 밀어내고 미소 지었다. 그럼 제 죽음이라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오빠 살리는데. 지은아, 안 돼. 아빠, 이게 제 선택이에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막지 마세요. 제발.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민준이었다. 다 들었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가. 네. 저도 죽어요. 지은이 민준을 쳐다봤다. 오빠처럼 우리 둘 다 죽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쟤 때문에.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저는 싫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죽어서 제가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특히 동생이. 오빠도 선택권 없어요. 지은이 웃었다. 저 이미 결정했어요. 이틀 후에 수술이에요. 뭐? 제가 병원이랑 다 얘기했어요. 장기기증 서약서도 썼어요. 지은이 설명했다. 제 심장은 오빠한테요. 간은 다른 환자한테. 콩팥도, 각막도. 제가 쓸 수 있는 건 다 기증할 거예요. 지은아, 내가 소리쳤다. 아빠, 이게 제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지은이 울었다. 35년밖에 못 살았지만 최소한 누군가를 살릴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제 오빠를. 안 돼. 안 돼. 나는 무너졌다. 조문객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민준도 주저앉았다. 저는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알아요, 오빠. 지은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 네. 30년 전 아빠와 서연 씨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지은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제 목숨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은 씨,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후회 안 해요? 후회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 죽음이 누군가에게 삶을 줄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오빠 대신 약속해줘요.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제 심장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제 목까지.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가 살지 못한 인생을 오빠가 대신 살아줘요. 민준이 울었다. 처음 만난 동생. 그리고 곧 떠날 동생. 약속? 할게요. 민준이 대답했다. 지은 씨. 아니,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포옹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일 남매의 포옹.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다. 모든 것이 너무 잔인했다. 너무 슬펐다. 장례식장 밖. 아내가 서 있었다. 민경이. 30년을 함께한 내 아내. 여보. 내가 다가가자 아내가 나를 쳐다봤다. 다 들었어요. 지은이가.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도 찬성해요. 지은이 결정해.
뭐, 어차피 우리 딸 죽을 거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그 아이라도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 아들, 민경아, 화나요. 당신한테, 그 여자한테 아내가 울었다. 30년 동안 속았다는 게, 다른 여자 아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화나요. 미안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딸이 죽는데, 우리 딸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크게 운 것 같았다. 이틀 후, 서울대병원 수술실, 지은이 수술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마취 전이었다. 아빠, 엄마. 지은이 우리를 쳐다봤다.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지은아. 나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오빠. 지은이 옆 침대에 민준을 불렀다. 민준도 수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응, 지은아. 아빠 잘 모시세요. 엄마도. 우리 부모님 이제 오빠 부모님이기도 하니까. 그럴게. 민준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꼭 제목까지. 응, 약속할게. 마취가 의사가 들어왔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아. 나는 마지막으로 딸을 불렀다. 네, 아빠.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 저도요, 아빠. 엄마도 사랑해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서연처럼, 30년 전 서연의 미소처럼. 그리고 마취가 시작됐다. 지은의 눈이 감겼다. 지은아, 지은아. 아내가 울부짖었다. 우리는 수술실 밖으로 나왔다. 12시간 걸리는 수술이라고 했다. 기다림의 시간. 오후 11시.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들이 나왔다. 보호자분? 네. 우리가 달려갔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강민준 씨 상태 안정적입니다. 새 심장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럼 지은이는? 아내가 물었다. 의사가 잠시 침묵했다.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고통 없이. 지은아. 아내가 무너졌다. 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리 딸이 떠났다. 오빠를 살리고 6개월 후 민준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거부 반응도 거의 없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다. 지은의 심장이 민준의 가슴에서 뛰고 있었다. 우리는 민준을 호적에 올렸다. 법적으로도 이제 내 아들이었다. 민준은 우리와 함께 살기로 했다. 아내도 동의했다. 지은의 방이 비어 있으니까. 아버지. 민준이 아직도 어색하게 나를 불렀다. 왜? 오늘. 지은이 기일이잖아요. 같이 묘지 갈까요? 그래. 가자. 우리는 지은의 묘지로 갔다. 서연의 묘 옆이었다. 지은이 원했다. 서연 이모 옆에 묻어달라고. 지은아. 나는 딸의 묘비 앞에 앉았다. 잘 지내지? 서연 씨랑?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오빠 덕분에 잘 살고 있어. 건강해. 내가 준 심장으로. 민준이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정말 고마워. 민준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지은의 심장이 뛰는 곳. 느껴져요. 민준이 말했다. 지은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 동생은 항상 내 곁에 있어.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서연과 지은. 두 여자가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들을 사랑했다. 3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끝났다. 슬픔과 희생,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로. 하지만 삶은 계속됐다. 민준과 함께, 아내와 함께, 지은과 서연이 원했던 대로. 무덤 앞에서 일어서며 나는 하늘을 쳐다봤다. 서연아, 지은아. 나는 중얼거렸다. 사랑했어. 정말로. 바람이 또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돌아섰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로. 민준의 가슴에서 지은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었다.